서울은 수도 중 유일하게 전쟁 최전선에 있습니다. 북쪽과의 거리는 단 40km.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배짱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태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그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서울의 방어 전략.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전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새벽 3시였습니다. 텔아비브 국방부 지하 작전실. 어둠 속에서 저는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반복 재생 중인 가자 공습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을 뚫고 달리는 아이, 무너진 벽에 갇힌 사람. 울부짖는 구조대원들의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방공망은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요격은 했지만 대피는 실패했습니다. 피해는 민간에 집중됐고 수많은 가족이 한순간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길은 막혔으며 지시는 너무 늦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던 그날, 민간은 무방비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 민방위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도시를 어떻게 통제하고 대피시킬지를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저조차 그날의 무력함 앞에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린 또 실패했습니다.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텔아비브도 공습은 막았지만 사람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한 명의 목숨 앞에서 그 어떤 방공 시스템도 무력해진다는 걸 저는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습에 우리는 대응해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훈련은 형식적이었고 지휘체계는 복잡했으며 피난 매뉴얼은 현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방위연구소에서 보낸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모델 시민 주도형 도심 방어체계. 서울. 북한과 불과 40km 거리.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으며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타격받는 도시. 그런데 수도 이전을 포기하고 오히려 도심 전체를 요새화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이론이지 현실일 리 없어. 저는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문장의 마지막 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울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방어하는 도시다. 그 한 줄이 제 머릿속을 마치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방공망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작 우리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존재를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수년 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피난처를 찾아 헤매던 한 소년이 방공호가 아닌 버려진 버스 아래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모습.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대피소 앞에서 시민 수십 명이 문 앞에 모여 발을 동동 구르던 장면도 떠올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관리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열쇠 하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오히려 시민을 가둬버릴 수도 있다는 거려. 동료 중 한 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이요? 아, 거긴 지하철 많은 도시잖아요. 대피소랍시고 역에 숨으라는 건가요? 저는 말없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이 피난처라니. 한국은 단지 홍보에 능한 나라일 뿐이라는 선입견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요. 제 손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는 그저 이상주의자들의 공상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출국 전날 동료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대단한 도시라면 왜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도시는 너무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전쟁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소문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탑승구를 나서자마자 쏟아지는 햇살과 분주한 사람들의 걸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쟁 위기라는 느낌은커녕 공항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계선 하나 보이지 않았고 복장 단정한 시민들 사이로 군인이나 경찰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방비 같은 풍경이 오히려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에도 저는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화물 관리 시스템, CCTV 배치, 출입 통제 절차까지 모두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자동화돼 있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병사 없이도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엔 질서정연한 도로와 움직이는 차량들, 환하게 웃으며 통화하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버스 내부엔 무료 와이파이와 전자 안내 시스템이 있었고 좌석마다 충전 포트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전쟁을 상정한 도시라면서 이렇게 평온할 수 있나? 서울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를 피난 경로로 쓴다는 문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역 입구를 내려가자 제 예상보다 훨씬 깊은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었지만 긴 계단과 층층이 나뉜 구조는 단순한 대중교통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간 후 저는 플랫폼에 도착했고 머릿속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건 방공호처럼 설계된 게 아닌가? 승강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중 벽면에 부착된 대피 안내도를 발견했습니다. 유사시 긴급 대피 동선, 시민 통제 구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화살표와 함께 대피소 위치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피난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를 보며 무심히 지나치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 비상 대피 훈련도 하나요? 한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매년 하죠. 요즘은 지하철 직원분들이 먼저 챙겨줘요. 그 말투에는 아무렇지 않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산을 챙기듯 위기 대응도 일상에 포함돼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지하철 구조 자체도 특이했습니다. 평상시엔 환승 통로, 전시엔 통제 구간으로 바뀔 수 있는 문과 셔터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방폭용 설비처럼 보이는 구조물도 몇 군데 있었고 공조시설은 마치 독가스 유입까지 대비한 것처럼 촘촘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도시의 지하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폼을 따라 걷다 보니 물류용 통로처럼 보이는 공간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간용이라 생각했지만 안내 도면엔 비상 물자 통행로라 적혀 있었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대중교통망이 아니라 유사시 생존을 위한 백업 체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도와 사진을 펼쳐놓고 서울 지하철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노선 간거리는 일정했고 주요 국가기관은 대부분 역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종로, 여의도, 강남 일대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방어축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든 구조가 단순한 편의 때문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시민이 중심이 된 방어 전략. 지금껏 수십 년을 무기와 장비 중심으로 일해온 제 사고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이틀째 저는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핵심 상업지구이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전시에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에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작은 협곡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건물은 하늘을 가릴 만큼 높았고 도로는 복잡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위기 시 재난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저는 여기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가 옆에 설치된 비상 대피 안내판, 지하 연결 통로, 계단 아래 숨겨진 철문. 표지판에는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구조마다 비상 전환 시 역할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 통로의 절반 이상은 양방향 대피 구조였고 일부 통로에는 통신 보강 장비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종로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행정이 집중된 곳, 그리고 시청과 연결되는 구조적 중심지.
지하철 환승 구간은 복잡해 보였지만 정돈돼 있었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겉보기엔 혼잡했지만 모든 동선은 방사형으로 뻗어 있었고 중심에서 각 방향으로 빠르게 흩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교통 기능을 넘은 구조적 대응이었습니다. 계단 옆 벽면에는 비상시 집결지, 우회 대피 통로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통로 끝에는 잠금 장치가 없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내부엔 비상 조명, 물통, 응급키트까지 갖춘 작은 대피소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실전형 공간이었습니다. 여의도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사당과 연결된 통로는 보행자용이 아니라 전시의 전략 거점으로도 활용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중 차단 셔터, 공조 장치, 독립 전력선, CCTV까지 3중으로 배치돼 있었고 통로 내부는 외부 차단이 가능한 밀폐 구조였습니다. 한 직장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 구조가 특이한데 알고 계셨나요? 그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요, 여기선 뭐든 당연하게 해요. 훈련도, 피난 경로도 그냥 익숙하죠. 그 말 속엔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방공 후 문을 닫는 순간부터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은 그 안으로 익숙하게 들어갑니다. 당연하게 준비한다는 이 도시의 태도는 제가 알던 전략의 문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구조. 건물, 도로, 지하철, 지하통로, 정보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돼 있었고 위기 시엔 자동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남에서 종로를 거쳐 여의도까지 걷는 동안 저는 머릿속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강북과 강남은 지하망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어느 한 지점이 무너져도 다른 지점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버티는 도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무기만 믿어왔던 건 아닐까. 서울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시스템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 앞에 저는 말없이 오래도록 도시의 빛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시청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건물 외벽엔 특별한 경계 시설도 없었고 사람들은 마치 평일 점심처럼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시민 민원 창구와 카페가 나란히 있었지만 지하로 향하는 출입구는 분리돼 있었고 정밀한 출입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김성우 과장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위기 대응 체계를 직접 보러 오셨다고요? 김 과장은 손을 내밀며 인사했고 저는 그의 안내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통제구역 표시가 된 구역이 나타났고 복도에는 일사불란하게 배치된 장비 박스들과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문 하나가 열리자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서울 전역의 실시간 통합 상황실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교통, 통신, 전력, 재난, 소방, 병원, 교육기관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었고 각 구역별 대응 매뉴얼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작동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김 과장은 키보드를 두드려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지진 발생, 전력 단절, 통신 두절이 동시에 벌어지는 시나리오였는데 모의지도 위에서 시민 피난 경로와 구조대 배치가 순차적으로 점등됐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군사 작전이라기보다 하나의 생명체가 자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전지휘소, 아니 군사사령부라 해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공간은 서울시청 지하 벙커였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자 나타난 공간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규모였고 전용 공조 시스템, 독립 전력 설비, 정수기와 음식 저장고, 의료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책상과 이동형, 칸막이, 아동용 구조물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만든 공간이에요. 열흘은 기본이고 최장 한 달까지 자립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설계했던 방호구역은 고위직 전용이거나 제한된 인원만을 수용하는 폐쇄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은 늘 그 바깥에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선 시작부터 시민이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알고 있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죠. 그런데요. 매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의 말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저는 그 간단함이 무서웠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몸에 밴다는 뜻이니까요. 서울은 시민의 몸에 생존 매뉴얼을 스며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쪽 벽면의 패널이 열리자 그 안에는 방호 장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방독면, 보호복, 구조밧줄, 응급처치 키트, 정수용 알약, 비상통신기기까지 번호가 붙어 분류돼 있었고 QR코드 하나로 인근 기관과 연동된 재고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그저 저장이 아니라 실시간 배치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시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요. 도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책임과 철학, 그리고 현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을 나오는 길, 계단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평온이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과거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청 지하실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복도, 비상 발전기가 멈춘 상태, 고장난 냉방기와 다 꺼진 모니터.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생존을 행정의 부수적 기능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생존을 설계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제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정의가 그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우 과장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강은 항상 방어의 취약점이었습니다. 요르단강처럼 침투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강은 넘어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은 깨졌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잠수교 인근의 한강통합관리센터였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한 공원 시설 같았지만 지하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스크린,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이터, 수문과 유속, 배수구와 강바닥 센서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홍수 대비용이었어요. 그런데요, 전시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모니터를 조작하며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의 강줄기 위로 수문이 하나둘 닫히더니 유속이 바뀌고 진입 경로가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수문을 닫거나 열어서 물살을 조절하면 침투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군사 장비 없이 단지 강을 이용해 적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개념은 처음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교량 구조물도 일부 구간은 전략적으로 설계돼 있어요. 차량 진입 차단봉은 기본이고 폭파 없이 분리되는 비상 구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근의 다리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현장 직원이 시연을 위해 차단 모드를 작동하자 다리 양쪽 끝에서 바리케이드가 자동으로 솟아오르고 경광등과 음성 안내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수초 내 차량은 멈췄고 도보 구간도 잠금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만 실전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지진, 폭우, 전쟁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AI가 패턴을 인식해서 해당 구간을 먼저 차단하죠.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서울은 강을 도심의 취약지대가 아니라 방어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리적 장치가 아니라 도시 철학의 반영이었습니다. 서울은 흐름을 인식하고 필요할 땐 그 흐름을 통제하는 도시였습니다.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거든요. 근데요, 이젠 그 패턴을 도시가 먼저 인식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다는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한강 통제 시스템 옆 창문으로 실제 강물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물살은 잔잔했고 시민들은 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풍경 뒤에서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외부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묵묵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다시 서울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교량, 수문, 도로, 지하철, 지하 배수로까지. 그 모든 선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신경망이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고 반응하고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가로 살아오며 저는 수없이 많은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들에는 언제나 사람은 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민을 지키기 위해 구조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도시는 흐름을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사람을 감싸는 존재였습니다. 서울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도시란 스스로 생존할 줄 아는 유기체여야 한다고요. 며칠 뒤 김성우 과장은 저를 지하철 방공훈련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과 예비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난전투 대응 훈련이었습니다. 서울 북부의 한 대형 환승역에서 진행됐고 지하 4층까지 이어지는 복합 구조물 전역이 활용되었습니다. 서울시와 민방위가 공동 주관한 행사였으며 심지어 실제 전차 노선을 일시 중지해 실전에 가깝게 조정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시민들이 조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모두 사복 차림에 배지 하나만 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구조요원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주부, 대학생, 경비원, 소방서 보조인력, 퇴직자까지 전 계층이 함께한 자리였죠. 지하 전력은 일부러 차단되었고 인공연기가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지하철 화재, 테러, 동시다발 정전, 낙진 상황까지 포함돼 있었고 통신도 제한되었습니다. 초기 몇 분간은 혼선도 있었지만 이내 시민들은 지도자의 수신호를 따라 이동했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실전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형식적이진 않을까, 중도에 이탈자가 생기진 않을까 싶었지만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건 아이를 업은 한 중년 여성 참가자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내리며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옆 사람의 호흡을 계속 확인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녀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에요. 전쟁이 나면 누군가는 이 아이를 업고 뛰어야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실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옆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자동으로 신발을 벗어 환기를 도왔고 자신의 물병을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협력이었습니다. 훈련은 9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하 3층에서 시작해 플랫폼, 기관실, 피난 통로, 비상계단을 거쳐 외부로 나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구조대의 역할, 대피자의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중간 브리핑 시간, 한 노년의 참가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6.25 겪었습니다. 그땐 피난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손으로 지킬 준비를 한다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무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훈련이 끝난 후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훈련 때 또 봐요. 연락처 드릴게요.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날 저녁 제 손에는 시민 훈련자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업란, 나이란, 동기란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바로 이들이었다. 서울의 방어력은 벙커나 벽이 아니라 누구도 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연습된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숫자로 분석할 수 없는 강함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서울 방제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을 보기 위해 저는 서울 외곽의 한 비공개 시설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도시방어 예비 시스템 통합센터. 하지만 현장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제3개통실이라 불렀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이곳은 서울이 만에 하나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작동되는 생존 동력의 심장이었습니다. 출입구를 지나자
지하 벙커처럼 설계된 구조가 펼쳐졌고, 공간은 인공조명에 의존한 채 오직 시스템만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는 서울 전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통합 모니터로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가장 구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책상 주인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전력이 모두 나가도, 위성망이 끊겨도 이 수첩 하나면 연락이 이어집니다. 서울은 절대 끊기지 않아요. 수첩 속에는 손글씨로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역할 구분이 있었습니다. 수방사조리 담당, 한강 인근 복구 투입팀, 송파 방제, 헬기 대기 등 명확하고 촘촘한 배치였습니다. 예전에 태풍 밍밍 왔을 때도 이 수첩이 생명줄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선 어떤 기계보다 손글씨가 빠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기계를 믿나요? 말없이 수첩을 넘기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시스템만으로 작동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서울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지상으로 보이는 시청은 사실 일부분일 뿐, 그 밑에 또 하나의 시청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문, 수직으로 이어진 계단, 냉동식량 보관고, 자가발전 시스템, 의료 침상까지 완비된 공간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허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은 말했습니다. 여긴 진짜 퇴근이 없는 곳이에요. 재난은 시간을 안 가리잖아요. 그의 얼굴은 피곤함보다도 책임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배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가격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을 부축하는 청년, 손을 꼭 잡은 모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직장인. 그 평범한 얼굴들이 떠오르는데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서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의 수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지키는 건 단단한 방벽도 AI도 아니었습니다. 수첩 하나를 넘기며 이름을 외우는 사람, 철문 뒤에서 밤을 새는 사람, 이름도 없이 존재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결의. 그것이야말로 서울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서울을 단순한 수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처음 알았던 도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에 숨은 생명줄들, 그것을 매일 점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기를 연습하는 시민들. 그 모든 요소들이 엮여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십 번 반복되던 비극들, 수많은 회유와 복구, 그리고 되풀이.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운에만 맡겼던 걸까?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배포되는 서울 생존 수첩. 그 안엔 단순한 피난 경로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정전 시행동 요령, 연기 감지 시 우선순위, 심지어는 심정지 시민을 위한 CPR 가이드까지. 왜 이런 걸 다 외우세요? 라고 물었던 제게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산다는 건 서로를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 그건 무기나 방탄 장비보다 더 강한 방어력이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누구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매일 훈련하고 기록하고 준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정신은 시민들 속에 이미 뿌리내려 있었고, 그게 바로 진짜 요새의 모습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날, 마지막으로 찾은 남산에서 노을을 마주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뤄진 방패다. 이 도시의 가장 강한 무기는 바로 시민이다. 우리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서울에서 받은 시민 생존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 아래 어딘가에선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을 겁니다. 그 따뜻한 손끝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란 걸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